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1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2주차 수업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집 댓글을 보면서 좋은 이의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 이 책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분은 저보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작성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다가 공부하고자 한다라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요 두 권의 책은 좀 읽어보고 했습니다. 물론 두 권 중에 한 권만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두 권 다 읽었는데 내용은 어차피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좀 여러 가지 질문 응답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더 여러분이 읽기는 편할 수도 있고요. 음, 가격은 뭐 둘 다 15,000원, 16,000원이네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절대 뭐 빚내서 이런 주식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 즉 가치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 투자는 실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 대다수가 그냥 막그 다음날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어떤 뭐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막 어떤 거 사라,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것들 실제 투기, 도박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회사를 해놓고 계속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죠. 거의 다 이게 도박으로 접근해 버리면 상당히 어렵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 떨어지면 떨어졌네 불안해서 팔고 그냥 다음에 또 사요. 이미 원금 한번 손실됐죠? 근데 계속 이걸 갖다 오랫동안 놔둘 마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게 올라가고 더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주식 못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떨어졌다고 막 마음이 불안해하고 뭐하고 할 것 같으면 절대 주식은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괜히 막 그 적금 두면 원금은 보장되는데 괜히 나는 주식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주식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주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건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영학 관련해서 도대체 뭔가 남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였고, 여러분들 수업 내용이야 아마 학기 지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 여러분이 앞으로 저축하는,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실제 주식 외에는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저금하는 것과 창업하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업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돼요. 자, 이제 저축을 모으는 방법. 모으는 방법은 실제 저금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 이제 차곡차곡 모으는 방법이 있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금을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 환율, 외환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물론 주식 외에도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장 거기는 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외환 같은 경우나 금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소량으로 해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매입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이 외환 같은 경우는 약 40원 정도 차이가 나요. 40원에서 좀 많게 60원 정도 거의 좀 그 차이가 나요. 매매 가격이라고 하죠.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구입 판매 가격이 내가 구입했던 가격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이 내가 구입했던 예를 들어 달러를 쉽게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달러가 이제 좀 많이 막 그 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되고 달러가 좀 즉 1달러에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1108원인데 그때는 이제 1200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는 여러분 팔아도 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러려면 약 2천만 원 이상은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 정도의 돈이 아마 들어가 있어야 그렇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금은 그냥 계속 모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들락날락 올라락 내리락 계속 여러분 아마 지금 주식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성장을 해 있을 수 있다. 물론 좋은 기업 선택해야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서만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고요. 이 회사는 계속 커나갈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어떤 회사들인지는 알 거예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조금씩 한 주씩 두 주씩 계속 사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지면 떨어지게 싸게 사서 좋은 거고 올라갈 때는 좀 이제 뭐 비싸지만 좀 적게 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한테 이제 노후에 그게 여러분의 혜택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막 돈을 벌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단기간에 막 돈 주식 투자해서 몇천 벌었네. 몇백 벌었네. 몇백 몇천을 벌었다라는 건 얼마를 갖다 투자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실제 거의 뭐 억 단위 혹은 이제 뭐 그런 정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돈을 수익을 나타냈을 텐데 단기간에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많은 사람들 얘기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글로 일을 해서 돈을 월급을 받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인다는 건 결국 빚내서 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럼 빚내서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이거 갚아야 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불안해. 떨어지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안하기 그런 걸로 하지 마라. 여유자금.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쓰고 남는 돈이 아니에요. 실제 쓰고 남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최소한 내 삶에서 10% 내지 15% 정도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저금해 놓겠다라고 미리 떼놓는 돈. 요 돈을 갖다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다 쓰고 나서 남는 돈 하겠다라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책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 책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식 하지 마세요. 나중에 괜히 또 돈 잃어가지고 그때 경영하기 2회 수업 들어갔고 그 교수가 돈 주식 사라고 해갖고 주식 샀다가 망해갖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지. 여러분이 무턱대고 우리나라 그 투기 얻은 것처럼 주식 투자하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려면 주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거 빠지면 도박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들 막 돈 다 갖다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 정말 힘들게 되고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그 주식 그런 것 때문에 공급 횡령하고 실제 직원 하나가 200년 된 은행을 갖다가 망하게 한 케이스도 있어요. 뭐 때문에? 선물 거래, 주식 매나 그런 거래 때문에 회사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몰래 빼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이제 따서 다시 메꿔놓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갖다가 고객 돈 가지고 이제 투자하니까 내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얘가 이제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은 좀 더 끌어다 쓰고 더 끌어다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 모 기업, 은행 자체 200년 된 은행이 날아가 버렸어요. 도산했어요. 그래서 절대 남의 돈 갖고 주식하는 거 아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한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할 얘기는 실제 여러분 12주차 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는 지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지위, 리더십, 동기부여, 팀워크,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로 나눴는데, 해당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는 조금 적을 것 같아서 또 잡다한 이야기처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유튜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역의 강의가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영역 강의가 지금 지난 학기에 아마 이제 여러분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리더십의 개념과 본질, 그 다음에 리더십의 정의와 기반 이런 내용, 즉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냥 질문 던져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경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성장, 뭐 키 큰 거 사춘기 때 키가 많이 컸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적 성장을 이끌어낸 거. 어떤 경험이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가?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패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학습을 해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인생에서 또는 평상시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조직들은 구성원들을 어떻게 격려하거나 혹은 또는 억누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답글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 여러분이 그 몇 개, 이 중에 요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뭐 나는 이러이런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큰이 30개 이상이면은 토큰 점수는 1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무조건 댓글을 동영상에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입니다. 또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해야는 되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에 보니까 동영상이 36개에서 약 39개 정도 한 학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주차는 2개, 어떤 주차는 3개, 4개까지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약 36개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각각 하나씩만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도 실제 30개를 넘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한 두세 개씩 댓글을 다는 것도 상관이 없다. 물론 댓글은 하나의 문장이 각각에 대해서 나누면 그 자체가 바로 댓글 몇 개를 같이 넣은 거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문 뭐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한 번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리더십 하면 나는 이런 게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그냥 댓글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에 있는 그 물음에 대해서 혹은 지금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도 상관이 없다. 자, 우리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정의한 리더십. 이제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려는 개인 행동이다. 집단, 즉 사람들 모여있는 조직 구성원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려는 행동이다. 목표 달성을 향하도록 집단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이 목표라고 하는 게 여기도 맞아 목표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서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목표를 성취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제 집단이나 조직의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하며 타인의 조직의 효과성 및 성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실제 학자들이 그랬어요. 이제 이 학자는 리더십의 이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걸 갖다가 정의하려고 했던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했던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많다라고. 그만큼 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많아요. 아니 그러면 그걸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다 뭐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영향력의 행사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리더십의 정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실제 리더십은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조직과 집단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의 본질에 들어가면 도대체 리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리더는 실제 공식적 리더, 비공식적 리더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식적 리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물론 내가 리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우리 수업의 강사로서, 즉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상사,
상급자를 갖다 얘기하죠. 감독자, 팀장, 부서장, 공장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혹은 이제 보통 사장, 뭐 이런 사람도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임명된 리더와 부하 간의 수직적 관계는 실제 리더십 이론의 1차적인 기반이 돼요. 기본적인 기반이 바로 이 공식적인 리더와 부하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리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도 존재하더라. 조직의 어떤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각된다, 인식된다는 경우 그 직책하고 상관이 없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성원에 의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지각되고 있는 구성원이 있을 때는 그가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철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반장도 아니에요. 실제 친구들하고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철수가 이제 어느 날 리더십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리더십 강의를 들었는데 리더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리더가 아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게 곧 리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철수가 어떻게 하면 실제 우리 반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반을 좋은 반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반장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이 놀던 그 무리들, 이 친구들을 갖다가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이제 뭐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하죠. 얘들아, 우리가 좀 반장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반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도 뭐야 귀찮게 그러다가도 함께 이제 협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장을 도와서 실제 반에서 어떤 이제 대회라든가 이런 걸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철수는 실제 임명된 리더는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리더다라는 거죠. 실제 내가 꼭 상급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생적 리더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리더가 있고 이 리더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강압적 방법입니다. 강압적 방법. 너 안 해?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너 누구 안 해? 뭐 안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직위 권력, 내가 맡은 어떤 직위, 상급자로서의 이 권력에 기초해서 위협이나 벌 또는 부정적 보상 방법들,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그 인센티브 없어. 이런 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거. 실제 상사와 부하의 공식적인 수직 관계에서 성립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강압적인 방법 외에도 비강압적인 방법이 존재하더라.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방법. 이성과 논리에 기초하여 공유된 목표의 달성이 부하 자신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도록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감정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방법. 리더가 보다 높은 대인 명분을 위해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기꺼이 희생하고 영감과 열정을 갖도록 부하들을 공유시키는 방법도 있더라.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강압적으로 너 이거 안 해? 이번 달 안 하면 너 인센티브 없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너 이거 안 하면 집에 가 그냥 애봐. 이런 식으로도 뭐 협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강압적 방법.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하는 것이 우리 담당 직원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미래의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즉 강압적인 방법, 그 다음에 비강압적인 방법을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영향력에 따라서 부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자, 복종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권한, 즉 상급자가 시키는 건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보상 및 처벌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혹은 처벌을 받기 싫어서 내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이제 감성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 오히려 내가 상사가 나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상사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이런 것들, 몰입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복종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 행사되는 명령이나 지시에는 복종을 하게 되죠. 또 벌에 의해 형성되고 훈련과 명령을 통해 주입되며 점차적으로 불복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부여되고 내면화된다. 실제 이런 복종이라는 건 의심이나 질문을 막거나 최소화시키죠. 아까 이게 첫 번째 공식적인 권한에 의한 복종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보상의 대가. 실제 교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다. 상사는 나한테, 실제 회사가 나한테 급여라고 하는 걸 하고 나는 그 대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하는 리더로부터 받았다고 또는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보상에 대해서 교환적 의무감에 나는 열심히 한다. 실제 영향력의 행사 방법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또 몰입을 이끌어내는 건 이제 세 번째 방법. 실제 내적으로 나타나는 의무감, 개인적인 믿음과 신념에 기초해 있다.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일이 또 즐거워서 재밌어서 몰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 목표를 거의 회사의 목표를 내 목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내 희생까지도 감수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실제 복종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권한에 의한 명령과 지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고요. 그에 대한 반응은 실제 처벌을 피할 정도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몰입이라고 하는 건 이 부하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와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감정의 전이나 권한, 상징의 표현으로 나타나죠.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즉 리더의 유형, 강압적 리더, 이제 자생적 리더냐 아니면 임명된 리더냐, 그리고 이들이 강압적인 방식에 의해서 할 거냐 비강압적 방식에 의해서 할 거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영향력 행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리더십 거기 참고를 하면, 영상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서 여러분한테 권력이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권력, 다른 사람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실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능력, 이걸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학자는 실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실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의지나 저항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한테도 뭣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있다라 그래요. 자, 이렇게 실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한다. 권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영향력은 실제로 권력이 행사되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권력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지금 권력이라고 하는 건 강압적 혹은 비강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프렌치와 레이브는 5가지의 권력 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보상적 권력, 중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 강제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권력의 유형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합법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아까 직위 권력,
상급자로서의 직위 권력, 임명된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직위 권력. 여기가 이제 합법적 권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보상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경제적이나 정신적 보상을 해줄 때 나타나는 권력이다. 그래서 이 보상을 제공하고 부하의 추종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보상이라고 하는 건 공공연하게 약속할 수도 있고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거 하면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상적 권력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상사가 요구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것이야죠. 그 다음에 그 보상이 부하 직원에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더는 이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리더의 요구가 적절하고 윤리적이어야겠죠. 실제 이랬을 때 보상이라고 하는 권력이 먹혀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압적 권력, 실제 무력이나 위협, 감봉, 해고, 벌 같은 이런 부정적 보상을 피하려는 사람에 대한 행사. 강압적 권력은 부정적 보상을 받아도 무관한 사람은 통하지 않는 권력이.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뭐 자기는 부자예요. 회사는 그냥 즐겁게 즐기려고 오는 것이지 여기서 막 뭐 일을 잘해서 성과를 갖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이번에 실적 안 좋으면 뭐 인센티브 없어 뭐 이런 건 아무 해당이 없어요. 왜? 다 별로 관심도 없거든.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유능한 리더는 분노의 유발과 증거 권력의 침식 가능성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왜? 가압적 방법으로는 구성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구성원들의 추종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조직에 극해가 되는 행동을 억제하는데 이용할 때만 사용하지 굳이 강압적 권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강압적 권력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규율과 규율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혹시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처벌은 즉각적이고 바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처벌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할 필요가 있고요. 견책이나 처벌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침착성을 유지하고 적대감의 표출을 피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유지하라. 뭔가 강압적인 이제 부정적인 보상 이런 게 내려가더라도 실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처벌에 합당한 정도의 처벌, 그 사람의 잘못에 합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고요. 경고와 처벌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제도적 권력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지위 권한 여기에 해당이 되죠. 특정인에게 특정 범위의 권력을 주는 것, 상급자로서의 어떤 부하들을 통솔할 수 있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사로서 내 수업을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나한테 주어진 지위 권한이에요. 거기서 여러분한테 성적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죠. 법, 제도, 규정 등이 권력 도구가 된다. 여러분 출석에 안 하면 나는 그걸 갖다 F를 줄 수 있다. 왜? 이 규정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요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중하게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거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구성원들한테. 그 다음에 자신 있는 어조로. 그리고 분명한 요구.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요구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요청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적절한 경로를 따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권한은 정기적으로 행사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문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여러분들 감기 걸렸는데 내가 약을 처방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준다라고 하면 믿겠죠. 이게 바로 전문적 권력이에요. 실제 특정 분야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해결 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용하는 권력이 바로 전문적 권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갖다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사람들의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조직 속에서 혹시나 있다면 조직 속에서 전문적 권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 있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부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특히나 부하의 자존심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중거적 권력. 중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누군가가 존경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거인이죠. 그 다음에 그런 집단을 중거 집단, 나도 저 집단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본받을 대상이 될 만한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상 인물이 행위자를 찬양하거나 동일시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의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권력. 결국 그는 나한테 중거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 한 잔 갖다 줄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막 기꺼이 갖다 주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중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리더 구성원의 관계의 질에 의존한다. 그래서 요 관계가 좋으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으면 이 중거적 권력이 잘 발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중거적 권력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실제 중거적 권력을 갖다가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중거적 권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필요할 때만 써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프렌치와 레이븐이 처음에 5가지에 그 다음 나중에 2가지가 추가됩니다. 하나는 정보 권력과 하나는 생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정보 권력은 관리자가 타인이 가치가 있다고 지각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중요해요. 그러면 A는 B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왜? 이 정보를 갖다가 듣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 A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학적 권력 혹은 배경적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즉, 관리자가 조직 내외에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인물과의 연결, 즉 교섭력이나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선배가 뭐 이제 그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서류를 갖다 내고 싶은데 여기 잘 알아. 그럼 도움을 받고 싶어. 결국 A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B는. 이런 권력 B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생태학적 권력이. 물론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이러한 권력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회사의 상급자로서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우, 즉, 그 중거적 권력을 같이 행사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 이 사람이 보상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상적 권력도 같이, 즉, 하나만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리더십 개념과 본질에서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 이 내용은 그냥 간단히 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 리더십과 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사하죠. 리더십이냐 관리냐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에요. 리더십은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관리는 관리자가, 즉 상급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죠.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 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어차피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어요. 실제 관리자는 감독자, 부서장, 일반 관리자에서의 팀 리더, 조정자, 코치로서의 역할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했던 지시나 통제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 도움이나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리자와 리더를 구분해 보면 관리자는 과거에 이제 조직을 구성을 통솔하는 사람,
즉 통제, 명령, 지도, 책임 할당 등 작업에 있어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관리자다. 리더는 구성원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즉 구성원들이 어디로 가게끔 충고와 인도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요 두 개의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호 연관되게 보완적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관리자는 과거지향적인 반면 리더는 미래지향적으로 조직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하지만 둘 다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리자라고 해서 리더의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냐? 아니 못 갖고 있냐? 그러지 않아요. 실제 관리자라고 하는 건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데, 자, 리더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너무 지쳐 있는 상태면 아무리 미래를 갖다가 방향을 제시해도 나아가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하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이 업무가 구분이 되었을 뿐이지 리더나 관리자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 현재 상태도 파악하고 미래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제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을 갖다 좀 더 구분하면 관리자라고 하는 건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을 모방하거나 유지하고 현재 자기들이 속한 시스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죠. 시간은 단기적이고 언제 어떻게 관심이 많아요. 현 상태를 수용하려고 하죠. 옳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리더는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지금을 갖다 뭔가 변화시켜 나가려고 한다. 새로운 걸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항상 개발하려고 하고 사람의 초점, 여기는 시스템의 초점이죠.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로 간의 구성원들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고요. 단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 먼 미래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다.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는 현재 상태, 여기는 미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리더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부하 직원을 끌고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리와 리더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다를 뿐이지 실제 한 사람이 리더에서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도대체 리더십을 어떻게 효과성을 측정하냐. 이미 여러분들 조직은 앞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이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합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조직에서 리더가 가지는 책임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조직이란 과업 성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만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리더십이 작용해서 구성원들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리더십이다. 그럼 이제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알 거냐?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과업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 즉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죠? 이 목표가 순이익이라든가 매출 증가라든가 시장 점유율, 생산성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더의 상사나 동료 또는 부하들로부터의 평정된 주관적인 측정치, 즉 구성원들의 만족도, 구성원들의 태도, 몰입도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죠. 실제 이제 자기 맡은 업무 외에도 다른 것까지도 더 하게 된다면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리더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리더의 행동은 실제 영향력의 과정을 끼친다. 누구하고? 부하의 태도와 행동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리더의 행동이. 결국은 그것이 성과를 결정하게 되고,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 변수, 즉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부하의 변수로는 아까 부하가 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리더 부하의 또 마찬가지 특성, 그 다음에 부하가 가지는 자신감, 낙관주의, 기술, 그 다음에 뭐 리더에 대한 그 귀인, 이 사람이 리더다라고 하는 인정, 뭐 신뢰, 몰입, 그리고 상황 변수로는 집단의 규모라든가 과업의 이런 구조 복잡성이라든가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중간에서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정은 처음에 개인 1대1 과정 혹은 집단 내, 그 다음에 조직 전체에서 드러나죠. 그 전에 먼저 물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셀프 매니지먼트 혹은 셀프 리더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이제 리더십 요 과정들이 실제 대인 관계에서 리더십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선 또 쉬었다가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이제 리더십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고요. 실제 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에 리더십 여러분 지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